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강의 중에 또 들어오실 분도 계실 텐데, 자리 좀 어쨌든 띄어서 앉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여러분 오신 분은 다 건강하시죠? 예, 워낙 요즘 또 코로나가 걱정이 돼서 얼마 전만 해도 한 6개월 전만 해도 강의실 꽉 채워서 강의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강의실을 채울 수가 없네요. 예, 워낙 위험하니까. 여러분은 위험을 무릅쓰고 오신 거죠? 집에서 온라인 강의 들으셔도 되는데 왜 오셨는지. 제 얼굴 보려고? 강의는 사실은 얼굴 보고 듣는 게 좋기는 해요. 예. 근데 이제 너무 멀리서 오시는 분은 시간이 좀 아깝기도 하고, 코로나가 위험하기도 하고, 금방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코로나가. 큰일입니다. 어쩌면 그 덕분에 지난주에 박예준 변호사 들으신 분 계시겠지만 그분 강의할 때 만약 이전처럼 학원 강의만 했다 그러면 여기 꽉 채워봐야 80명, 90명 밖에 못 들어오는데 코로나 이후로 이제 온라인 강의가 일반화됐잖아요. 박예준 변호사 강의할 때 거의 한 180명? 그러니까 학원에 다 올 수가 없는 인원인데 온라인으로 듣는 덕분에 180명이 들었고요. 오늘 제 강의도 물론 무료이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신청해서 거의 한 제가 알기로는 한 250명에서 300명. 그분들이 이전 같으면 다 못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선착순 뭐 80명 이렇게 받았었는데 온라인이 되다 보니까 뭐 200명, 300명, 1000명도 가능하죠. 어쩌면 온라인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세상이 자꾸 바뀌어가요. 예. 이제 여러분은 이제 코로나도 걱정되시지만 부동산 대책이 또 걱정이죠. 여기 이제 투자 많이 하신 분들, 이제 막 마음 먹고 좀 법인 설립하고 투자하려고 했던 분들 막막하실 것 같아요. 부동산 대책은 앞으로 또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규제도 또 더 나올 테고 세금도 더 강화될 것 같고,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는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 그 유튜브하고 네이버 카페에 지난주인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뭐 제 얘기 아니어도 여러분 뭐 유튜브로 많이 들으시겠지만 혹 필요하시다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지난주에 제가 올린 거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내용을 좀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걸 여러분이 사실은 내용을 알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세금이 워낙 복잡해졌습니다. 세금, 대출 뭐 이런 것들, 거주 조건 이런 게 복잡해졌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투자하실 수는 없어요. 물론 오늘은 그 얘기 하는 날이 아닙니다만 앞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6.17 대책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투자하셔야 돼요. 아니면 투자해서 조금 벌었는데 세금으로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6.17 대책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내용을 꼭 숙지를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코로나 문제도 있고 6.17 대책 문제도 있고 어쨌든 정부에서는 집 사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그런 정부의 말을 안 믿는 쪽이죠. 어쨌든 정부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왜냐하면 6.17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특히 수도권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잠깐 보여드릴까요? 요게 KB 통계인데 자, 이거 봐서는 뭐 언뜻 와닿지가 않고요. 요거 보시면 요게 하얀 게 부동산 가격이 이제 주춤한 거예요. 요게 지금 보여드리는 게 서울이에요.
떨어진 데도 있었죠. 특히 이 강남은 떨어졌었는데 이게 지금 6.17 대책 이후로 완전 빨갛게 돼버렸어요. 보이시죠? 예. 그리고 이게 서울뿐만 아니고 수도권이 다 그렇습니다. 인천도 인천도 그 전에 올랐었는데 인천이 연초부터 올랐었죠. 봄에 이렇게 약간 주춤했었습니다. 봄이 아니고 한 5월, 6월에 약간 주춤했는데 대책 나오고부터는 오히려 더 불이 붙어버렸어요. 이런 데가 좀 많습니다. 경기도 확인하기 보이죠? 경기도가 너무 뜨거워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수원 같은 경우 조정지역으로 규제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주춤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17 대책 나오고 오히려 이렇게 더 올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규제가 가격이 오르는 쪽으로 어떤 작용을 해버린 거죠. 이게 수도권만 아니고요. 전국적인 현상이 돼버렸습니다. 저 아래쪽으로 가면 그렇죠? 경상도도 그렇고요. 특히 여기 창원 같은 경우 완전히 빨갛게 돼버렸어요. 그 전에 이렇게 조용했었단 말이에요. 물론 창원이 작년 말 올 초부터 이미 오르는 쪽이었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폭발적으로 올라버린 거죠. 그러니까 과연 우리는 정부 말을 들어야 되나 그런 의심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은 그런 얘기는 요 정도로 하고요. 이렇게 부동산 투자하는 게 이제 혼란스러울 때 저는 경매가 부동산을 투자하는 한 방편으로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최근 들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몇 년 동안 경매가 많이 안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코로나 문제 이런 것들로 해서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 또 부동산 투자를 자꾸 정부에서는 억제를 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좀 저렴한 쪽으로 투자하는 거는 또 수익 측면에서 괜찮기 때문에 오늘 공부하는 거를 그래서 좀 특수물건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특수물건. 뭔가 특수하다는 거는 위험하다는 의미가 돼요. 위험하다. 근데 이게 이 투자라는 게 재테크라는 게 사실 좀 위험해야만 수익이 커져요. 위험은 겁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멀리 해야 되는 거일 수도 있는데 그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멀리 하기 때문에 경쟁이 떨어진다. 경쟁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경매에 있어서는 낙찰을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해요. 근데 저렴하게 낙찰을 받아도 위험하면 그거는 잘못 받은 건데 이 위험을 해결할 수 있으면 수익이 커지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이 사실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 강의를 듣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들으시는 분들이 이런 쪽에 많은 준비가 돼 있다면 오늘 내용이 좀 쉬울 건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강의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수물건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확실한 답을 얻어간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특수물건이 왜 위험하고 어떤 경우에는 특별한 수익이 나오는지를 아는 정도, 조금 이해하는 정도,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시면 오늘 강의는 성공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내용 들어보고 너무 어렵다? 그러면 사실은 아직 여러분 이걸 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들어보니까 조금만 공부하면 나도 할 수 있겠네 이러면 여러분 이쪽으로 가셔도 돼요. 오늘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 하면 벼락비 부자 된다거나 큰 돈 번다거나 이런 쪽이 아니에요. 위험할 수도 있지만 보통의 일반적인 경매 물건보다는 싸게 살 수 있고 해결을 하면 큰 수익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쪽으로 오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경매의 목적이 뭐예요? 수익이죠. 예, 마스크 끼고 있어서 답을 못하는 거죠. 예, 경매 목적은 수익이에요. 경매뿐만 아니고 부동산 투자의 목적은 수익이죠.
예, 수익.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싸게 사야 돼요. 맞죠? 싸게. 발음이 되나요? 저 경상도라서 상시없이 잘 안 돼요. 욕을 못 해요. 싸게. 아니면 근데 이게 싸게 산다라는 게 일반 매물은 좀 어렵습니다. 물론 급매물이라는 게 있지만 급매물 그래봐야 뭐 한 5% 사면 정말 많이 산 거죠. 그죠? 그래서 일반 매물 같은 경우는 싸게가 안 돼요. 그런데 일반 매물 많이 투자하잖아요. 갭 투자. 특히 갭 투자. 많이 하는 이유는 오를 가능성 때문이에요. 그래서 올라줘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이 두 가지를 다 갖추면 큰 수익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일반 매물은 일반적으로 오르는 데를 오를 가능성이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인천을 올 연초에 작년에 투자했다면 그죠? 수익이 났었겠죠. 수원을 작년 여름 이전에 샀다면 수익이 났었겠죠. 오산 같은 경우도 뭐 작년 연말이나 올 연초. 동탄도 그렇습니다. 동탄 많이 올랐잖아요. 동탄 원 같은 경우는 떨어졌다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작년 여름 이전에 동탄 원에 샀다면 그게 실수요든 투자든 했다면 큰 수익이 났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지역은 많습니다. 특히 요 근래 들어서 서울 쪽 막 오르고 있습니다. 매물이 없습니다. 왜? 오를 거라고 보는 거죠. 공급이 적으니까. 자, 그래서 이 상승하면 오르는데 근데 오늘 하는 얘기는 이 얘기가 아니고 이 앞에 싸게 사자는 거죠. 이게 싸게 사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매물은 이게 좀 어려워요. 급매물 그래봐야 급매물이라는 게 안 팔릴 때 급매물이지. 그죠? 사는 사람이 많을 때는 급매물이라는 게 없어요. 서울은 급매물이라는 게 없죠. 왜냐하면 내놓으면 바로 팔리는 쪽이니까 지금은. 그래서 뭐라 그러죠? 매도 우위. 파는 사람이 주도권을 잡는 시장.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싸게 산다는 거는 결국은 경매나 공매 중에서 그 중에서 일반적인 물건은 싸게 낙찰이 안 돼요. 경매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아파트 괜찮은 물건이 깨끗한 물건이 경매 나왔다 그러면 90% 이하에 살 수가 없어요. 그죠? 괜찮은 지역이면 95% 이렇게까지 갑니다. 95%에 샀다는 거는 거의 시세 다 주고 산 거예요. 경매는 또 이런저런 비용이 좀 더 추가되고 그러니까 95%에 샀다면 시세 다 주고 샀는 건데 이제 오늘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경공매 중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특수물건이에요. 이게 이제 특수물건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데 어떤 게 있나 그런 물건이 자, 특수물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요. 요 아래쪽에 여러분 드린 자료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른바 특수물건이라고 하면 비정상적인 권리가 비정상적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낙찰을 받았는데 소유권을 뺏길 수 있는 문제 그런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경매 물건이 거의 99%는 낙찰받고 소유권을 뺏기지 않습니다. 근데 몇몇 물건은 소유권을 뺏길 수 있어요. 저는 뺏겨봤어요. 뺏겼다가 다시 찾았죠. 위험한 거죠. 물론 그래서 저렴하게 샀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가처분이나 가등기 또는 예고등기 이런 거하고 관련된 거는 소유권을 뺏길 수도 있어요. 막 오늘은 적지 마시고요. 그냥 막 편하게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는 그래서 이게 소유권은 낙찰받아서 완전한 내 소유권이 아니라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유치권은 어떤 거냐? 이 유치권이라는 권리가 있는 물건을 낙찰받으면 돈을 물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부담이 있는 물건. 그런 것들이 꽤 많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중에서 임차인이 배당을 다 못 받으면 법원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다 배당을 못 받으면 낙찰자인 여러분이 물어줘야 돼요. 아니 나는 100원짜리를 95원이나 주고 샀는데 또 물어줘야 돼? 잘못 산 거죠.
예. 그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하고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위험하죠. 그거 외에 선순위 전세권도 있어요. 오늘 전세권이 한 3개, 4개 정도 사례를 말씀드릴 건데 그만큼 위험합니다. 낙찰받고 추가적으로 물어줘야 되니까. 이런 것도 있죠. 토지를 낙찰받았는데 그 위에 집이 있는데 집은 낙찰을 받은 게 아니에요. 땅만 낙찰을 받았어요. 근데 그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낙찰받은 내 땅을 계속 이용할 권리가 있다 그러면 이건 잘못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 이용할 권리를 떠안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추가적인 부담. 이 돈을 주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내 토지의 소유권을 내 마음대로 행사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 지분은 아시겠죠? 쪼가리 땅이 나오거나 집이 반만 경매 나오거나 이런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남편하고 와이프가 아파트를 같이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반반씩. 이런 경우 많죠. 공동 명의로 사잖아요. 근데 남편이 사업하다가 뭔가 잘못돼서 요게 경매가 나오는 수가 있어요. 와이프는 문제가 없으니까 와이프까지는 안 나오고 남편 것만 반만 경매 나오는 수가 있어요. 자, 이걸 낙찰 받으면 어떻게 하나? 집을 쪼갤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내가 들어가서 살 수도 없어요. 반만 갖고는. 그러니까 뭔가를 해결을 해야 돼요. 내가 산 거를 팔거나 상대방 갖고 있는 걸 내가 사서 온전하게 전체를 내 소유로 만들거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분으로 되어 있는 물건이 경매에 나올 때는 싸게 사야 돼요.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 많이 관심을 갖는 재개발 재건축. 이거는 입주권이죠. 분양권. 그죠? 이런 것들이잖아요. 예. 이 입주권이 있다면 잘 산 거예요. 근데 재개발 재건축하는 구역 안에 부동산이라고 모두 입주권이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럼 또 잘못 살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할 수도 있고 특별한 수익도 날 수 있는 게 특수물건이다. 솔깃하죠. 솔깃한데 문제는 위험하다는 게 깔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험을 해결 못하면 안 하는 게 맞고 위험을 해결할 수 있다면 저렴하게 사면 뭐 대박까지는 아니어도 특별한 수익이 나온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한 공부니까 어렵습니다. 이게 쉬우면 경쟁자가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경쟁자가 많으면 정상적으로 낙찰이 돼요.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가격은 더 떨어져요. 근데 어려울수록 해결이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부하고 입찰하거나 해결할 자신이 없으면 이거는 위험해 피하거나. 그죠? 그러니까 오늘 결국 오늘 공부하는 목적은 이거는 위험해 하면 안 돼. 이거를 판단하는 것도 되고 위험해 보이지만 이거 해결할 수만 있다면 싸게 사는 게 되잖아요. 그죠? 그게 오늘의 공부하는 목적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앤소니 강의만 들으면 무조건 돈 벌어 이거 아니고 예. 이거는 들어가면 안 돼.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큰 수익이 나기도 해. 예. 그래서 결국은 공부를 좀 해야 되고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판단이 안 되면 누군가가 물어볼 사람이 옆에 있어야 돼요. 이거 해결이 될까요?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죠? 그런 답을 줄 사람이 옆에 있다면 관심을 가지셔도 돼요. 그러면서 경험하고 이러면 여러분도 이제 점점 그걸 해결할 능력을 갖추게 되겠죠. 예. 이게 특수권리의 좋은 점입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예, 무슨 말인지 이해 다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하나하나씩 들어가서 어떤 게 정말 위험하고 어떤 게 위험하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게 이제 하나 개별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게 아리까리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조금이라도 자신이 없으면 일단 패스. 나 이거는 관심 가지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이게 명확하게 이거는 완전히 해결돼 이런 게 잘 없어요. 해결될 가능성이 커 이렇게 되는 거지. 아시겠죠? 자, 이른바 특수물건이라는 거를 경매나 공매에서 찾는 거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나눠 놨어요. 임차인하고 관련된 거는 대항력 임차인이나 선순위 전세권이 이제 일반적으로 좀 위험한 문제고, 그 다음에 등기부상의 어떤 권리가 지워지지 않는 가처분, 가등기, 예고등기 이런 게 있으면 이 권리가 지워지지 않으면 위험한 거죠. 근데 또 지워질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등기부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낙찰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유치권, 법정지상권, 이것도 좀 어려워요. 그 외에 아까 얘기한 재개발, 재건축하고 관련된 물건, 지분 물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를 찾는 거는 쉽습니다. 여기 해당되는 물건을 찾는 거는 쉬운데, 단지 재개발, 재건축은 찾는 게 좀 어려워요. 요거는 잘 검색할 때 요런 것만 골라내는 그런 게 아직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재개발, 재건축은 스스로 여러분들이 그 해당되는 구역을 먼저 찾는, 제가 저 뒤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만, 요거는 검색하는 게 금방 쉽지는 않고, 그 외의 물건들은 검색하는 게 쉬워요.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들어가서 구독션 들어가서, 여러분이 이제 구독션 외에 뭐 여러 가지 그 사이트를 활용하겠죠. 이거는 반드시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거는 찾으려면 유료 사이트라야만 돼요. 법원에 들어가서 찾는 거는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경매하거나 공매하는 물건을 찾는 방법이 유료 사이트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법원에 들어가거나 온비드 들어가느냐 이런 게 있는데, 온비드나 그 법원 사이트에는 지금 오늘 얘기하는 특수 물건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유료 사이트로 찾으셔야 되는데, 유료 사이트 이름은 이제 구독션, 스피드 옥션, 지지 옥션, 그 외에도 많죠. 뭐 테인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대부분이 여기 이렇게 특수 물건, 그렇죠? 저는 이제 구독션을 많이 봅니다만,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얘기한 선순위 전세권, 그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 선순위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그 다음에 지분, 유치권, 법정지상권, 이렇게 다 찾아내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활용하면 빨리 좀 찾아낼 수 있죠. 그죠? 한번 볼까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자, 이렇게 찾으면 돼요. 많습니다. 이 중에 위험한 게 있고 위험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걸 비율로 따지자면 위험하지 않은 게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위험한 것과 위험하지 않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여러분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임차인. 공부 처음 하시는 분은 세입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세입자. 어떤 부동산에 주인이 살지 않고 세입자가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그 세입자 중에 대항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대항력이란 말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대항력. 설명은 이렇게 하는데 공부를 처음 하는 분은 이 말이 어려워요. 말소 기준 권리? 말소 기준 권리가 뭐야? 여기는 등기부에 있는 가장 그 설정된 날짜가 가장 앞에 있는 근저당이거나 가압류이거나 압류인데, 이게 말소 기준 권리인데, 이것보다 먼저 들어왔다는 거는 요 세 가지를 갖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들어가니까 막 어렵죠. 이미 공부하신 분은 이해하실 텐데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조금 어려울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갖춘 사람을 우리는 대항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러면 물건으로 얘기를 할게요. 자, 이렇게 많은데 이 중에 여러분 판단하기 좋게 아파트만 보죠. 아파트만. 다 보는 것도 그러니까 그냥 경기도 수원만 볼게요. 수원법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수원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 물건 중에서 그 안에 세입자가 대항력이 있는 물건만 이렇게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어떤 지역을 선택해서 빌라를 선택해서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되겠죠. 그죠? 그 중에서도 가격이 뭐 한 번 떨어진 것 또는 두 번 떨어진 것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기능을 대법원이나 온비디에서는 이런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매를 좀 열심히 하려면 이 유료 사이트를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유료 사이트 선전하는 것 같죠? 예. 저하고 구독신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물론 사장님하고는 친하지만. 자, 그렇게 이렇게 물건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대항력 있는 물건. 그죠? 요 중에서 눈에 띄는 거 한번 볼까요? LG 볼까요? LG. 건곡동 집값이 많이 올랐죠. 수원이 많이 올랐고, 여기가 이제 지하철 호재 때문에 올 연초에 신분당선이 이까지 연결된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는 바람에 특히 많이 올랐어요. 건곡동 좀 오래된 아파트.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눈에 익지 않은 사람들은 자꾸 보고 익혀야 돼요. 조금 전에 제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 여기 누군가가 사는데, 이 사람이, 이거는 소유자네요. 그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구독시연이라는 데서 컴퓨터로 이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소유자라는 거를 컴퓨터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이 물건이 대항력이 있는 물건으로 나왔는데 이 사람은 소유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 없다. 정확하게는 따져봐야 되지만 일단 요거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물건이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물건이에요. 그렇게 보겠습니다. 다른 거 한번 볼게요. 쓸만한 물건이 별로 없네요. 조금 넓혀 보겠습니다. 집업. 이 집업이라 그러면 안양, 성남, 평택, 안산 다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물건이 많죠. 많아졌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볼까요? 자, 볼게요. 시영의 프로지오 아파트 33평 2억 7,300인데 누군가가 거의 시가에 가까운 금액으로 들어왔는데 혼자 들어왔네요. 1억 9,100 이상 쓰면 되는데 7천만 원이나 더 쓰고 혼자 들어왔어요. 뭔가 사한 느낌이 들어요. 결국 돈을 안 냈죠. 그러면 이 1910만 원 보증금을 손해 본 거예요. 뭔가 문제 있는 물건이에요. 뭐가 문제가 있나? 이거네요. 자, 이송 씨는 임차인이라고 신고를 했어요. 근데 대항력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대항력이 뭔지를 좀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경매하는 부동산에는 등기부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소 기준 얘기를 했어요. 여기 말소 기준이라는 게 있죠. 이 말소 기준이 뭐냐? 이 등기부의 날짜 순서대로 이렇게 쭉 써놓은 것 중에 가장 위에 있는 근저당이나 감유나 압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근저당이 가장 날짜가 앞서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말소 기준 권리, 말소 기준 등기라고 했어요. 요것보다 먼저 전입한 세입자를 대항력 있는 세입자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쉽죠. 이건 경매 공부의 가장 기초예요. 이거는 뭐 모르면 경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를 대항력 있는 세입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경매가 시작되면 돈을 받아갈 수도 있어요. 못 받아가면 물어줘야 돼요. 근데 여기 이분이 배당 요구를 법원에 돈 달라고 한 날짜가 너무 늦게 했어요. 요 날짜까지 해야 돼요. 그게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제 이런 거 들어가면 이제 경매 처음 하는 분들이 좀 어려워요. 이날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데 늦게 한 거죠. 그래서 배당 종기일 후에 배당을 신청했기 때문에 돈이 안 나가요.
그러면 누가 물어주나?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매수인, 여기 낙찰자를 의미해요. 낙찰자가 물어준다. 그럼 이 낙찰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2억 7천을 따로 물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낙찰 받은 사람은 포기한 거죠. 낙찰을 받았는데 자기 혼자 들어온 것 자체가 아마 이미 이상했었고, 그리고 나중에 왜 나 혼자 들어왔을까 알아보니까 그 2억 7천을 따로 물어줘야 돼. 무슨 얘기야? 2억 7천 가까이에 샀는데 2억 7천을 또 물어줘? 뭐 5억 4천에 산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포기한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가격이 많이 떨어져도 결국은 2억 7천을 물어줘야 돼요. 결론은 못 쓰는 물건이에요. 이 낙찰 받으면 안 되는 물건이에요. 아시겠죠? 이제 여러분 자료에 있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하고 관련된 물건. 자, 오늘 다 이해하시려고 그러면 안 되고요. 일부만 이해하시면 돼요. 일부만. 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료에 물건을 3개를 제가 올려놓았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아마 3번일 것 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지금부터 진도를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자, 아마 3번째 물건인 것 같은데요. 서울에는 아파트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서 최근에는 빌라도 올랐대요. 자, 어쨌든 저는 뭐 빌라를 좀 특별한 호재가 없다면 투자하는 권하지는 않는데, 정말 2억 5천짜리를 8,200에 살 수 있다면 이거는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도록 왜 아무도 안 샀을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그게 뭐냐? 지금 우리가 방금 얘기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 때문에요. 그러면 대항력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요거를 먼저 봐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앞에 있는 날짜가 빠른 근저당, 가압류, 압류 중에 하나. 그럼 여기 압류죠? 그럼 요게 말소 기준 권리이고, 요것보다 먼저 들어온 이 사람이 누구냐? 집주인이거나 집주인 남편이거나 가족이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임차인이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집주인 가족이면 이건 낙찰 받아도 돼요. 가족이라고 무조건 받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가족이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2억 5천만 원짜리 임차인이에요. 네, 2억 5천만. 그러면, 그리고 이 사람이 돈 달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를 물건을 낙찰 받으면 2억 5천을 따로 물어줘야 돼요. 이런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경매 물건이 가격 사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가격 산 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면 2억 5천에 낙찰 받으면 이건 얼마에? 3억 3천에 받은 거예요. 8천에 낙찰을 받고 2억 5천을 물어줘야 되니까. 2억 5천 원이 이게 임차인인 걸 어떻게 알았냐? 그거를 오늘 다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요런 게가 있어요. 요런 데가 있어요.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라는 데가 있어요. 적어 놓으세요. 모르시는 분은 여기에 들어가서, 아까 조금 전에 이게 빌라였거든요. 그죠? 빌라에 아까 그 사람이 언제 들어왔냐면 2017년 3월 달에 들어왔어요. 세입자라면 이렇게 해서 2017년 3월 달에 서울의 강서구 화곡동에 그때 새 들어온 사람이 있었나? 이 빌라의 이름이 좀 어려워요. 메비우스. 들어보신 분은 그 오래된 소설 중에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부, 이런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어요. 70년대 말에 나왔을 거예요. 거기에 메비우스 띠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따 쉬는 시간에 우리 여기 밖에 보면 그
전등이 이렇게 꼬여진 전등이 있는데 이상하게 꼬였어요. 자, 뭐 그거 다 설명드리기는 그렇고요. 어쨌든 그런 빌라가 여기 있네요. 요 번지가 맞거든요. 경매 나온 그 번지예요. 이렇게 눌러보면 참 빌라가 많죠. 요때 이 2017년도에 여기 세입자가 들어온 기록이 있어요. 아까 경매 나온 빌라가 6층이었거든요. 6층. 면적이 얼마였나 하면요. 31.19예요. 31.19 6층에 17년 2월 달에 세입자가 2억 6천에 계약된 게 하나 있다. 이게 그거냐? 확실치는 않아요. 경매 나온 게 604호인데 601호거나 602호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거일 가능성이 아까 경매 나온 그거일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2억 5천.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찾는다고 항상 이 기록이 나오지는 않아요. 나올 때도 있는데 다시 돌아가서 그때 2월 달에 계약을 2월 달에 하고 3월 달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게 2억 5천이다. 그 가능성이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진정한 임차인이고 은행에서 돈 빌려준 것도 없어요. 세입자가 있으면 은행에 돈 안 빌려주거든요. 집주인이 돈 빌려달라고 할 수도 없죠. 하지도 않죠. 그래서 저는 진정한 임차인 2억 5천. 그래서 이거는 2억 5천을 낙찰받으면 따로 물어줘야 돼. 그럼 이건 못 쓰는 물건. 아시겠죠? 예. 그래서 특수물건은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두 개를 얘기했는데 두 개 다 위험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안 하면 되는데 그 다음 1번 물건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료에 있는 1번 물건 목포예요. 멀죠? 네, 목포는 항구죠. 목포는 항구인데 집값이 몇 년 동안 좀 약간 떨어지는 쪽, 어떤 호재가 있는 쪽은 아니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그래서 가격이 약간 좀 떨어지는 쪽이었는데 많이 떨어지진 않았고요. 앞으로는 공급이 좀 적어서 저는 목포의 집값이 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봐요. 네. 그리고 목포에는 목포 옆에 무안에 전남도청이 있죠.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전남도청이 있는 그 주변에 아파트들은 최근 들어서 우리 학원도 그렇고 좀 투자하러 가고 있어요. 많이 오를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여기는 비교적 낙찰가가 좀 낮은 편이에요. 자, 이 물건을 59평방, 그럼 우리가 보통 24평형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1억 5천짜리가 한 번 유찰돼서 1억 7. 위치를 보면 위치는 뭐 그냥 나쁘지 않아요.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여기 시청이 있고 어디 갔나? 도청. 예, 여기 있네요. 도청이 있고 이 도청 주변에 아파트들이 많은데 여기는 구시가지예요. 목포 유달산 구시가지. 그래서 여기는 신시가지 쪽에 가까워요. 바다가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그죠? 자, 어쨌든 이런 위치인데 이 물건이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죠. 이 두 사람을 볼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에 임차인이라면 대항력이 있냐? 그러면 대항력을 따지기 위해서는 요걸 먼저 봐야 되죠. 소유자는 김애자 씨인데 농협에서 2019년에 돈을 빌려줬고 또 누가 또 개인이 또 돈을 빌려줬는데 어쨌든 이 중에서 가장 앞서는 근저당 말소 기준 등기 요것보다 먼저 들어온 전시 누구냐? 너는 누구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입자면 물어줘야 돼요. 이게 얼마이든 물어줘야 돼요. 근데 남편일 수도 있지 않나? 저는 아들일 수도 있지 않나? 왜냐하면 요걸 좀 살펴봤었습니다. 살펴보니까 저는
아들일 가능성 또는 남편일 가능성이 일단 있다고 보고,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돈을 빌려줬거든요. 이런 사람이 있음에도 돈을 빌려줬고 또 이 사람도 돈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임차인이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진짜면 위험하고 진짜 아니면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럼 이걸 어떻게 조사하지? 조사해야 돼요. 그럼 목포를 가거나 은행에 물어보거나, 그죠? 여기 경매를 신청한 소영씨한테 물어보거나. 소영씨의 주소를 어떻게 알지? 등기부에 있어요. 보니까 부천이에요. 그러면 목포까지 가는 것보다 부천 가는 게 낫겠죠? 아니면 농협에 물어봐도 되겠죠?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관리실에 물어보면 대답해 줄까? 해준다는 보장은 없어요. 해볼 필요가 있죠. 농협에도 해볼 필요가 있죠. 소영씨는 알려줄 것 같아요. 왜? 이 사람이 진짜 임차인이면 이게 낙찰이 금방 안 돼요. 더 떨어져야 돼요. 그럼 누가 피해를 보나? 가격이 떨어지면 누가 피해를 보나요? 이 사람이 피해를 봐요. 맞죠? 그거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이해되죠? 가격이 떨어지면 여기가 먼저 받아가고 돈을 두 번째 받아가는데 지금 이미 1억이면 이 사람은 돈을 다 못 받아가요. 그러면 가서 소영씨를 찾아가서 누구냐 알려주면 내가 이 아파트 가격을 높게 서서 들어가겠다. 네? 설득이 되겠죠? 네. 그러면 누굽니다. 남편이에요? 이러면 그럼 돼요. 그럼 뭐 더 이상 조사할 것도 없어요. 남편 아닌 거를 남편이라고 하지는 않겠죠. 물론 뭐 녹취하면 더 좋고, 네, 녹음하면 더 좋은데 어쨌든 그 말이 맞다면 들어가도 된다 이 말이에요. 아들이에요?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이소영 씨를 찾아가면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럼 가서 물어보고, 나 말고 또 누가 왔어요? 네, 누가 오면 대답해 주지 마세요. 네, 그죠? 내가 높게 쓴다고 했는데 또 높게 쓰면 안 돼요. 그죠? 얼마 쓴다 그러면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1억 2천 쓸게요 이러면 1억 2천 써야 되는데 그냥 높게 쓸게요 뭐라고 했으면 그냥 높게, 내 생각에 내 기준에 높게 쓰면 돼요. 그게 뭐 1억 800이 될지 1억 1000이 될지 1억 1500이 될지, 그죠? 지금 오늘 공부하는 게 이제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위험할 수도 있고 저렴하게 살 수도 있고, 근데 그걸 확실히 어느 정도 조사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예. 이게 위장 임차. 그러니까 보통 진정한 임차인이면 이제 우리는 그냥 임차인 세입자라고 하는데 이게 가족이면 우리는 위장 가짜 임차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위장 임차인이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죠? 예. 그 다음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것도 목포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30 무안이니까 목포 바로 옆이에요. 도청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거기가 무안이에요. 이게 주변이 다 도청하고 아파트예요. 비교적 오래되지는 않았죠. 괜찮은 아파트예요. 자, 여기는 이 내용이 8천이라고 딱 주장을 하네요. 8천. 은행에 물어보면 은행에서 답을 줄 수도 있는데 확실치 않아요. 답을 안 줄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같은 박씨다라는 것도 있고 또는 10년 이상을 한 집에 살았다라는 것도 흔치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가족 관계일 가능성, 이 가능성이에요. 이다가 아니고 그럴지도 모른다예요. 그럼 이제 이거를 조사를 해야 되겠죠. 조사하는 방법은 신한은행에 물어본다, 관리실에 가서 관리실에 전화해 본다, 아니면 현장 가서 본인하고 어떤 관계냐, 아니면 주변을 앞집 가서 뭐 물어본다거나,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야 돼요. 예. 가족 관계인지 정말인지 실제 계약서를 썼는지, 이게 법원에
가면 이 기록이 있어요. 계약서를 법원에 넣었어요. 이 사람은. 이 기록이 있는 거는 법원에 신고를 했다는 건데 그 법원의 기록을 볼 수만 있으면 정말 좋아요. 그러면 그 계약서를 보면 그냥 확정이 안 받았잖아요. 확정이 없잖아요. 이 확정이 없으면 가짜일 가능성이 크고 여기 중개업자가 계약서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또 가짜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저는 가짜일 가능성이 큰 물건이라고 봐요. 두 개를 골랐는데 둘 다 어쨌든 목표가 됐습니다. 자, 다음은 다른 얘기를 할게요. 자, 전세 산다고 많이 얘기하죠. 전세 산다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얘기하는 이 전세 산다하고 오늘 얘기하는 전세는 달라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선순위 전세권 이렇게 해서 역시 이렇게 아파트 말고 다 볼까요? 수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요 하나밖에 없나? 그냥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수원 보기 진행. 자, 이렇게 좀 여러 개 나오네요. 자, 전세권이 뭔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여러분 자료에 있는 내용이에요. 에버랜드 옆에 빌라예요. 에버랜드 아시죠? 용인 에버랜드. 여기 에버랜드예요. 여기 다 에버랜드예요. 그죠? 에버랜드 보이죠? 요 앞에 동네가 있고요. 가까운 데 있는데 여기 빨간 거는 뭐냐면 요것들이 지금 경매 나왔다는 얘기야. 경매 나온 게 이렇게 주변에 많네요. 그리고 빌라는 잠깐만요. 자, 빌라를 보겠습니다. 빌라가 좀 깨끗한 빌라예요. 금방 안 뜨네. 닫아버릴게요. 빌라가 깨끗한 빌라고 여기 지은 연도예요. 16년이니까 그렇게 오래된 거 아니죠. 16년 4층 방 3개 뭐 이렇게 여기 도로변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위치나 이런 거는 여러분 좀 조사해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 누가 사나